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인터뷰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왜? 텀은 똑같은데 네. 그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서 아, 그렇게 그래서 느껴지- 그런가요? 아닌가 싶습니다. FMC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또 밤을 꼬박 네, 새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 또 FMC를 끝내자마자 저희가 우리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인 신월 팀장 모시고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고는 하는데, 자, 지난번과 이번 어떻게 달랐는지 총평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좀 전에 뭐 짧게 지나가긴 네.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성명문은 네. 도비시했습니다. 비둘기파적이어서 어, 좋아했어요, 네. 자산시장이.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건. 마무리가 비교적 매파적이었다. 호키시했다. 그래서 조금 그 CPI와 성명문까지 좋았던 기세가 네. 다소 후퇴하는 흐름들이 관측되었던 회의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도비시한 성명문과 좀 이게 매파적인 뭐 파월 의장의 발언과 뭐 점도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은 헷갈려요. 근데 네. 보면은 다들 이제 좀 큰 기업들이 올라가니까 그냥 FMC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기업 보고 갈게 이런 네. 분위기에 시장이 좀 연출된 것 같아요. 좋은 지적 주셨는데 증시는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일단 CPI가 드디어 물가가 물가가. 잡히구나라는 네. 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만은 네.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도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는 떨어지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면서 네. 마무리가 되었고 달러 인덱스가 약해질 때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유가증권의 온기가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105포인트 내외에서 네. 104 초반까지 굉장히 급락을 했다가 104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와 하고 좋다고 갔는데 네. 다시 후진 이렇게 여기가 아닌가 봐. 네, 된 거고요. 아무래도 그러한 측면들은 연준에서 금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좀 줄이는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만약에 기자회견을 안 보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좀 유의미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어제 밤에 나왔던 CPI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좀 보고 주무실 수가 있잖아요. 네. 9시, 10시 이때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자기 전에 좋구나 하고 이제 잘 이제 숙면을 숙면을 취할 수 있죠. 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자회견은 이제 새벽 3시 40분부터 하고 네. 성명문과 점도표는 3시경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때는 대부분 주무시잖아요. 네.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좀 그 성명문과 기자회견이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좀 반전되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그랬습니다. CPI는 미리 보고는 받았으나 반영은 안 여기에 됐다. 반영은 거의 안 되어 있다. 왜 그렇죠? 시간이 조금 있었을 텐데. 앵커님께 제가 종종 이 비유 말씀드렸는데 네. 스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키장 슬로프 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리프트 타러 리프트나 곤돌라 타러 가야 네, 되잖아요. 네. 내려오자마자 그 리프트 타는 곳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가야죠. 내려와서 가속력으로 네. 평지와 거의 유사한 준 내리막길을 조금씩 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레벨에 대해 물가가 내려온 레벨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트렌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확신은 아직 없다. 그러면은 스키장에서 내려왔을 때 힘으로 쭉 가는 부분을 트렌드, 추세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은 내려온 측면들이 있는데 조금 더 가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오늘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더 견고하게 했는데 네.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결국 물가만 거의 보구나. 지금 물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지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무게 중심을 네. 강하게 두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물가 그리고 뭐 고용
네. 그다음에 경기. 네.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항상 언급을 했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항상 파월은 경기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고용도 뜨겁다 차가웠다 최근에 계속 이제 온탕과 냉탕 네. 오가는 거고 최근에는 약간 뜨거웠고요. 네. 근데 물가 같은 경우는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명문 같은 경우에는 미리 퇴고를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네. 써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비시하게 바꿀 수가 없었는데 비두기적으로 바꿀 수가 없었는데 시장을 보니까 CPI 보고 너무 다 열광할 것 같으니까 파월 의장이 나서서 요거 좀 진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이제 기자회견이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제가 생각에 하지 못했던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되게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네. 나왔던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네.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임금 상승률도 4%대 나오고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아, 왜냐하면 지금 가계 고용 보고서와 네. 기업의 고용 보고서가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봐야 된다. 네. 그러면서 해석을 일부 과장됐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저도 크게 동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네. 그 졸츠 네. 구인 건수가 800만 건 초반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사장님들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고용 관련된 네. 공고문을 적게 걸리는 거죠. 내는 거. 사람 구하기가 좀 쉬워진 것 같아요. 네. 옛날엔 못 구하니까 자꾸 내놓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일자리 구하는 게 사장님이 일자리 구하는 게 조금 쉬워졌고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도 예전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수가 관련된 부분들은 좀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논쟁에 대한 부분들, 결이 좀 다른 측면에 대한 논쟁은 불거지고 있는데 분명히 과장됐을 거라고 자기가 해석을 했어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근데 물가는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추세하가 미흡하다. 추세하가 미흡하다는 네. 트렌드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들쑥날쑥하다. 네. 그러니까 24년도 인플레이션 전망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을 건데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도대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마도 3%에서 4%대에서 3% 언더는 갈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타겟인 2%에 완전히 근접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네. 그런데 오늘 CPI가 잘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어젯밤에.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러한 부분이 조속하게 좀 이르게 신호들이 물가 둔화되는 것이 보이면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네. 우리 물가는 보수적으로 책정했어. 이게 기본입니다. 네. 근데 연말 생각해 보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게 나오면 우리 그때 대응을 할게. 대신 지금은 금리 인하 물가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고 네. 금리 인하 횟수는 3번 예상했는데 한 번으로 줄여야 되겠어라는 게 오늘 FOMC에서 좀 성명문보다는 기자회견과 점도표가 비교적 매파적에 좀 가깝다라고 해석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기자회견 내에서 파월 의장이 그 점도표에서 보면은 뭐 연초에 3회 그다음에 2회 지금 1회 연내 인하까지 네. 떨어진 그 데이터를 보고 다들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인하에 대한 타이밍과 횟수는 그때그때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1회를 찍었어도 가능하면 뭐 2회가 될 수도 있는 거. 데이터가 잘 나오면, 그러니까 잘 나온다라는 게 연준이 원하는 만큼의 물가가 떨어지면 2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라는 뭔가 이제 여지를 열어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거를 시장에서는 점도표에서 1회면 올해 1회인가? 라고 그럼 우리도 못 박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3% 이제 FMC 끝나고 나와서 바로 말씀드렸던 게 여행컨인가 제가 항상 네. 고개를 갸우뚱했던 측면들이 네. 그놈의 데이터 디펜더트 미팅 바이 미팅 네. 그러면 맨날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쵸. 오늘도 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점도표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지금 뭐 다들 기사나 뭐 아니면 페드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1회로 줄었습니다. 1회. 근데 내년도의 금리 인하 횟수는 원래 3회를 예상했었는데
4회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회가 뒤로 넘어간 그래, 거죠. 들어 넘어왔죠. 그래서 네. 향후 1년 반은 원래는 6번은 금리 인하 정도 해줬으면 됐는데 네. 5번으로 좀 줄어들었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첨언을 해서 네. 물가가 좀 더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진다라면은 금리 인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보수적으로 생각할 거다라는 게 오늘의 방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GDP와 실업률에 대한 금년도의 전망치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반면에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올해는 0.2%포인트씩 올렸고요. 내년도는 0.1%포인트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한다라면은 네. CPI가 반영되지 않았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남아 있는데 연준은 그때보다는 확실히 유가가 80달러대 중후반까지 뛰었던 3월, 4월 달 그때 1, 2월 달부터 PPI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약간 조금 그 간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파월 연준이 이랬습니다. 네. 우리가 좀 안 좋아하는 지표가 나오더라도 경시하지 않겠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 3회 하다가 1회 하는 게 되게 전망치에 큰 변화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네. 6번, 7번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1회까지 쪼그라들었으니까 시장의 실망감이 굉장히 과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시장은 견고하게 살려가면서도 물가는 제대로 잡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압박감이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나 파월 그 연준 인사들 역시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해석은 분분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그런 시장의 입장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인하 시점은 어떻게 좀 예상이 될까요? 지금 보니까 9월에 금리 동결 확률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11월로 지금 어떻게 미뤄지는 건가요? 오늘 회의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지난번 회의에서는 우리 연준은 역사적으로 정치 이벤트에 영향을 받은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은 그런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하는 건 좀 불가할 수 있을 네, 것이고 네, 부담이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의 전환이 있을 때는 주요 경제 지표 전망치와 점도표가 나오는 분기 마지막 회의가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의 시점은 저희는 계속 9월로 9월. 보고 있고요. 1회 그러면 인하하고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2분기에 나오는 지표들이 충분성이 2분기와 3분기 초반에 좀 확보가 된다라면은 9월 가능하겠으며 그 다음에 트렌드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연준이 그렇게 강조하는 트렌드가 신뢰성이 나온다라면은 12월도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진짜 이번 국면에서는 물가의 안정화 그러니까 등락이 좀 없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락이 있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준이 조금 머뭇거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그 성명문에서 네. greater confidence 그러니까 보다 큰 확실한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뭐 자꾸 자신감이 앞에 뭐가 자꾸 붙네요. 네, 맞습니다. 자신감 컨피던스 단어에서 그레이터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자신감 정도도 물가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레이터까지 붙으니까 네. 이제는 연준은 1, 2월 달 코스트 푸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면은 진짜 소스라칠 수 있겠구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물가의 안정화가 진전이 될 때 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며 금리 인하의 횟수는 지금 우리는 1회지만 물가가 좀 더 안정화된다라면 시장이 생각한 2회로도 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는 일단 펼쳐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까지 보면 어떨까요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올해도 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뭐 이제 9월에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정말 9월에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또 그때 돼서 혹여라도 지금 이제 이번에 CPI는 조금 전월 대비나 전년 대비해서 0.1%씩 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고개를 또 들면 연준은 또 이거 못하겠네 이렇게 될까봐 하루하루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사실 뭐 그런 측면이 부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다소 네네. 어렵겠고요. 일단 첫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물가는 그래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 네, 추세는. 네, 추세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PC를 얘기하고 있지만 PC는 좀 후행적인 지표가 되겠고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안정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인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며칠 전이었죠.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살펴볼 때 1분기에서 연말과 1분기에 내려가다가 고개를 들었던 상황과는 좀 달라졌다. 다시 고개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잡아갔고 그리고 두 번째 디맨드 풀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오늘도 주거비에 대한 얘기는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택 시장의 수급이 불균형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이 느리게 안정화되고 있지만 일단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상의 주거비가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 있고요. 물가 기여도에 있어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대에서 60%대까지 내려온 측면들 보면은 아직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디맨드 풀 인플레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더 확대되어서 디맨드 풀 인플레 수요층 요인에 기반한 물가 상승 압력을 더 자극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3년 만에 주택의 공실률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택의 공실률이 팬데믹 때보다 높아져 있다라는 것은 주택 시장을 구하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넓어지고 가격 협상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에 수렴하는 주거비 CPI, 높아진 공실률, 그리고 느리게 반영되는 주거비에 대한 그런 특징들 감안할 때 디맨드 풀 인플레도 이제는 상방보다는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바뀐다라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가와 식료품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는 지금 오늘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세 번째까지 다 충족이 되면서 2분기와 3분기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물가 안정에 대해서 공히 안정감을 가지는 트렌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저희가 이전에 박 팀장님과 함께 2002년과 지금의 그 쉘터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 차트를 봤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서 정말 집값은 안 떨어지는군요 했는데 이제 과거에 2022년에도 그 집값이 너무 더디게 떨어지고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때 항상 이건 레깅이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반영은 그러면 3분기 중에 어떻게 좀 그 가격이 실제로 뭐 CPI나 PC에 반영이 되는 걸까요? 조금씩은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런데 뭐 아주 아까 뭐 좋아지기는 할 텐데 아주 좋아지지는 그렇게는 사실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가증권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과 좀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의 약 과반이 ETF처럼 가격 형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아파트가 마이너하거든요. 콘도미니엄보다는 아무래도 단독주택과 같은 측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주택에 대한
가격의 형성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느리게 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파월 연준 의장은 여기에서 시장을 좀 달래주는 발언들을 이번 회의에서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는 법정용 변호사님답게 네. 계약의 이행이라는 절차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느리게 걸릴 것이다 네. 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해서 좀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저는 지금 연준이 약간 얄밉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금리가 인하되는 게 사실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인하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인하의 배경에 만약에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해서 좀 뭔가 이 분위기를 네. 좀 괜찮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경기 괜찮고 고용도 뭐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탄탄한 네. 거고. 근데 여기서 물가만 이렇게 좀 떨어져서 그 합의점이 맞아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주식 시장에 이제는 과거에 생각했던 금리 인하 이게 마냥 좋은 시그널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거를 저는 좀 반대로 네. 주식시장 이번에는 잘 받아들이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점에 동의하고 네. 있고요. 증시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조금 찾자라면은 네. 일단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게 하거나 안 하는 측면들이잖아요. 네. 근데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잡힐 건데 너무 느리게 잡히니까 지금 그렇죠. 뭐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물가가 느리게 잡히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빨리 잡기를 바라고 네. 있습니다만 잘 안 잡히는 것이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술 램프에서 나오게 되면 잘 안 잡히는 그런 상황과 유사한데 오늘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은 그 주요 경제 지표 전망치에서 GDP의 성장률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측면들이에요.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 분기 때마다 0.5% 포인트씩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였어요. 네. 지난번에도 1.6에서 2.1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동일하게 올랐다. 가져갔는데 만약 그 올라가는 폭이 이번에도 나왔으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물가도 느리게 잡히고 경기는 더 좋으면은 네. 연준은 금리를 안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대해서. 물가는 느리게 잡힐 거고 경기는 그냥 그대로 판단했다라는 거는 경기가 더 좋아지지는 않겠구나라는데 시장과 연준 정책 당국의 입장이 거의 컨센이 모아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들에서는 경기에 대한 고민 변수를 이제 조금 놓아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물가만 보면은 시선이 하나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단일 변수로 집중되는 측면은 불확실성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겠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경기도 안 좋고 네. 물가도 높고 하면은 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인건비 시간당 그 비용은 지금 1.9%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 인건비의 증감률이 네. 4, 5%에서 1%대까지 진입을 했는데요. 지금 생산성은 팬데믹 때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하다가 최근 들어서 2.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플랫하게 가거나 내려갔으면 생산성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증감률이 크로스를 했다는 거죠. 인건비는 내려가고 있는데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은 적정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그냥 견조하게 유지되는 측면 속에서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스태그네이션은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 전망치에서 유지가 된 측면들을 감안할 때에는 네. 다행히 경기 과열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라면은 골디락스, 즉 금리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성장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펀더멘탈은 유지가 될 수 있고 좀 전에 뭐 오늘 애플과 뭐 마소 뭐 마지막에 나왔던 그 기업들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네. 그러한 기업들이 리딩 인더스트리의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 네. AI와 같은 테마가 나왔을 때 받쳐주는 기술과 실적들이 겸비가 될 때에는
긍정적인 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FOMC 내용도 그렇고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그 연준의 뭔가 그 맞추는 그 수치나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중국 못지않게 미국도 뭔가 마사지가 있나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와 미국은 이거 뭐 다 좋네. 근데 미국 주식이 뭐 당연히 올라가는 데는 그만한 영향이 있겠는데 뭔가 문제 없나? 지금 네. 미국은 문제 없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보면 다 좋은 것 같거든요. 네. 미국 경기 좋고 뭐 물가는 뭐 안 잡힌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속도는 아니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고 뭔가 다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리스키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 연준의 네. 우리 봤던 SAP 주요 경제 지표 전망치와 네. 점도표가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네. 뒤로 쭉 넘기다 보면은 네. 10페이지 이후부터는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과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네. 물가에 대해서는 좀 높아진 측면들을 좀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어. GDP 측면에선 그런 점이 잘 안 보여요. 그럼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냥 중립적인 판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경기 사이클에 기반하고 물가가 높아졌다가 내려가면서 금리 인하를 할 때에는 항상 신용 위험이라는 측면들에서 자산 시장에 선별적인 투자 태도를 취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다 좋아. 금리 인하까지 나오니까 펀더멘탈의 근거에서 유동성까지 유입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갔을 때는 네. 신용위험 리스크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서 수익률의 하락 또는 벤치마크 대비 저하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게 뭘까에 대한 부분을 내야 되는데 연준도 쉽사리 얘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6월 달부터는 이제 QT 테이퍼링이 되는 부분들은 지난 2019년에 레포 금리가 네. 발작을 일으키면서 급등을 했을 때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3년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은행들의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역 은행들이 결국에는 뭐 평가에 대한 부분, 채권 평가나 이런 그 매칭에 관련된 부분이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대출 채권이나 투자에 있어서도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은 고금리가 연장이 될수록 높아지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는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차료가 낮아져서 지역별로 차등화가 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어서 대주단의 금융기관의 손실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지금 재무제표상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신용 경로에 나타나는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과거에도 금리 인하로 갈 때에는 온전히 위험 자산이 일방향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정적이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자산들은 가는데 조금 긴가민가하는 자산들에 있어서는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크레딧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는 여지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금리 레벨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폭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채권 시장에서 바라본 것은 네. 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더 상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경기가 조금 둔화 위축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씩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뭔가 시그널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달되면은 국민들이 당연히 불안을 네. 야기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표심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뉴스가 잘 안 나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채권 쪽 많이 보시니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네. 좀 스탠스를 잡아야 할까요? 제가 보는 지표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목전에 와 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은 정말 어렵구나. 네. 이렇게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이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번 물가에 연준이 실기한 만큼 그들의 실책을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신중함은 정말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을 도래한다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채권 시장, 특히나 먼저 크레딧물보다는 국채 기반의 포트를 담고 그 다음에 크레딧물이나 위험 자산의 증시에 있어서 선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금리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그리고 고용 시장의 수급이 균형이 된다라는 것은 네. 결국에 임금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후행적인 시장 금리도 지금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작년 연말에 미국채 10년물의 고점이 4.9였고요. 1분기가 4.7이었고요. 2분기의 초반부는 4.6, 이번에는 4.45였습니다. 고점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에 감안했을 때 금리가 튀는 이벤트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격의 상승, 금리의 하락을 예상해 보는 투자 전략이 아주 기본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ECB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미국에 있어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뭔가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은 미국 나름의 계획이 있는 거고 네. 그럼 유럽이 뭐 내렸다고 해서 따라 내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시장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우려를 상쇄시킬 만한 또 좋은 내용들도 전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시장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나눠봤고요. 상생인증권 신월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